전단살포가 동수도 간의 갈등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도시자매기련이 협력의 관계라고 본다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녹색띠 평화공원 조성은 이제 동수도 간의 통일과 평화를 향한 마지막 협력 관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동수도 간의 분단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동수도계 군사분계선은 길이가 1400km입니다. 한반도가 248km이니까 아마 한반도의 한 5배 정도는 긴 그런 군사분계선을 가졌는데요. 대신에 폭은 또 독일이 좁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쪽 2km, 북쪽 2km에서 총 4km가 군사분계선에 해당이 되는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좁은 곳은 50m, 긴 곳은 한 200m 정도의 이제 폭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독일과 한국의 분단선을 비교하게 되면 독일은 한국에 비해서 훨씬 길고 좁은 그런 가느다란 띠의 형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서독에서는 별다른 군사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요. 여기에 비해서 이제 동독은 많은 분단 군사 시설을 마련했는데요. 철책의 길이가 2572km이니까 거의 이중으로 철책을 만들었고요. 장벽이 32km인데 이것은 베를린 장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를린에 설치한 장벽이고요. 그 다음에 철책 뒤에는 탱크들이 공격할 경우에 이렇게 빠질 수 있도록 구덩이를 팠는데 그걸 우리가 대전차 참호라고 부르는데 이게 한 644km에 걸쳐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철책을 따라서 순찰도로가 한 1573km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책을 따라서 높은 망루 형태의 감시탑이 이제 597개 있고요. 또 철책에 따라서 자동 발사기가 있는데 이 자동 발사기는 주로 서쪽을 향하지 않고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서독을 쪽으로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동독 쪽으로 발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독을 이탈하려는 탈주자들이 어떤 인계철선을 건드리게 되면 자동으로 발사를 해서 탈주자가 목숨을 잃도록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자동 발사기가 55,000개 설치가 되었고요. 그래서 분단 기간 동안 이 철책을 넘다가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한 6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면서 이 붕괴선을 공원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이제 제안이 있었고요. 이 제안이 바로 이 자연보호단체가 주도를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의 경우에는 군사분계선이 긴 띠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름도 녹색띠 공원이라고 해서 이 군사분계선을 공원화하는 제안을 했는데 이 초기에 생각했던 것은 이 국경을 생태공원으로 바꾼다라는 그런 계획이었고요. 그렇지만 한번 이 국경선이 공원으로 바뀌게 되면 또다시 그곳에다가 철책을 세우고 온갖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이제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통일의 분위기를 계속 지속화하고 고착화해서 다시는 군사분계선이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이제 불가역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초기의 아이디어는 생태공원 혹은 자연공원이었지만 나중에는 평화공원의 목적을 이제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전국적인 이제 호응을 받아서 언론들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전문가들,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소개했고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환경부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타당성 조사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공원의 조성은 초기의 아이디어와 달리 군사 분계선만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군사 분계선과 인접한 강이라든지 호수 혹은 뭐 이미 있는 자연공원도 함께 포함을 해서 이 녹색띠 평화공원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지역이 이제 휴양 혹은 뭐 자연 생태 체험 혹은 뭐 가족 관광 혹은 이제 뭐 이 하이킹이라 그러나요? 뭐 도보 여행 같은 것, 답사 여행, 과거의 군사 분계선에 대한 역사적인 수학여행 목적으로 많이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녹색띠 공원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하나 생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과 역사적인 공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동서독의 국경은 보시면 북쪽은 주로 강이 국경선을 이루고 있고 남쪽은 주로 이제 계곡이 국경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띠 공원의 구성은 기본적으로는 강과 이제 계곡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체코 접경에 가게 되면 여기는 이제 동독, 서독, 체코, 삼국이 함께 만나는 그런 이제 접경 지역인데 이 지역은 좀 산이 있는 높은 계곡이 있는 지역으로서 그 주변에 자연 생태 환경이 좋아서 유네스코 생태공원으로도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순찰 도로를 도보 여행길로 만들어서 이 경계선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도보로도 마치 올레길처럼 이행할 수 있도록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분계선을 따라서 많은 역사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많은 세월이 통일이 되고 나서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분단의 상징이었던 그 군사 분계선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이 공원이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공원에 있는 과거 초소, 감시탑 같은 이런 국경시설물들을 박물관으로 개조를 해서 상당히 뭐 역사적으로도 가치 있는 공원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사실 이 녹색띠 공원을 만들자고 했을 때 반대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공간이기 때문에 농지로 활용해야 된다든지 혹은 뭐 고속도로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러한 반대 의견을 물리치고 결국은 평화공원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 전 구간, 이 국경 분계선 거의 1400km 그 어느 구간도 훼손되지 않고 하나의 완전한 녹색띠로서 평화공원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녹색띠 공원은 유럽의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쳐서 유럽 녹색띠 공원을 만드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에는 동서유럽을 가르는 철의 장막이 있었는데 이 유럽 녹색띠 공원이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좀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기 북쪽에는 핀란드와 소련의 국경부터 해서 동서독의 분단선 그리고 그 밑으로 중부 유럽 대륙의 군사 분계선 이 모두가 하나의 어떤 평화공원, 유럽 녹색띠 공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면요. 분단 시기의 동서독의 관계는 갈등, 협력, 평화라는
세 단계로 변화 발전했고요. 이 갈등 관계를 상징하는 것은 서독의 대동독 전단살포가 되겠습니다. 전단살포의 경우 초기에는 민간 주도에서 시작했지만 군 주도로 바뀌었고요. 동서독 간의 기본 협정이 체결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동서독의 지자체 협력은 자매도시 결연과 함께 시작이 되었는데요. 초기에는 동독이 적극적이었지만 신동방 정책 이후 서독이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었고요. 1986년도에 최초의 도시자매 결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도시자매 결연은 동서독 주민 간의 민족 동질성을 강화하였고요. 또 동독의 지방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동서독의 군사 붕괴선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면서 생태공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는 군사 붕괴선으로 복원될 수 없는 평화의 선이 되었습니다.